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 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제2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방송 진행자 안산 토박이 안토고요. 전 그 옆에 사이드킥 남해라고 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대한민국이 이제 곧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죠. 6월 초에 이벤트가 하나 있죠. 6월 3일에 있는 제21대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은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이제 큰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대선을 치르게 된 원인이 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그렇죠. 때문에 치르는 거죠. 예,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에 의해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좀 그런 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가야 되는 또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이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대선에 앞서 이번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방송 주제는요, 21대 대선 특집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도자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딱 어느 하나의 그 뭐 정치 지도자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양한 특성들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선 특집이라서 네. 그 대통령에 한해서 말하는데 저희가 지도자라고 하면은 흔하게 뭐 회사의 CEO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학생들을 부분이고요. 이끄는. 네, 그렇죠. 네. 뭐 배의 선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흔하게 얘기하는 네. 리더형과 보스형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리더형과 보스형이 약간 구분되는 개념인가요? 예, 많이 읽었던 책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구분을 하면 네. 리더형을 좋은 리더라고 표현을 하고 보스형은 별로 안 좋은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각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리더형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아시다시피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리더형 있잖아요. 네. 못하는 사람들은 끌고 와주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상명하복이 아니라 상경하애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밑에 사람들을 한꺼번에 상승시켜주는 그런 사람을 리더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보스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하게 피라미드식 구조에서 맨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상명하복을 강조하고 뭐 약간 좀 권위적인 그런 사람들을 보통 보스형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남해님은 개인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어떤 리더를 따라가야 된다면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을 좋아합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 솔직히 말해서 전 보스형이 편해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도 보스형이 아마 편할 겁니다. 편하다는 건 어떤 점에서 편하다는 건가요? 저희가 사람이잖아요. 네. 뭐 여러 유튜버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막 깨닫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로운 환경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건 또 철학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너무 큰 자유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감당하기도 어렵고 책임도 못 지는 사람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에는 또 항상 책임이 따라가는 법이죠. 네네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환경은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책임질 게 많은 상황이다 라고도 해석이 될 수 네,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리더형이면은 각 구성원 하나하나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 뭐 저희가 흔하게 얘기하는 조별과제, 네. 대학교 조별과제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무임승차를 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좋은 그 리더형이라고 부리는 그 이상적인 리더보다는 보스형이 아무래도 인간에 좀 더 맞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남해님이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본인이 리더의 역할을 맡는다고 하면 리더형인지 아니면 보스형인지 그것도 한번 추측해 보셨다면 어떨까요? 아마 제가 위에 서서 예. 뭐 명령을 내리거나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저 또한 보스처럼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는 해요. 그거는 본인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성격도 그렇고 일단 하고 싶어 하는 게 확실한 성격이라서 막 안 따라준다 하고면 설득은 하죠. 막 엄청 폭력을 쓰거나 그러진 않고 설득을 하는데 근데 설득을 한다는 건 약간 리더형에 가까운 행동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설득을 해도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협박이 약간 들어가느냐, 뭐 어느 정도 선으로 지켜지느냐, 어찌 보면 이게 좀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설득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질 수가 있다. 네, 그렇죠. 그게 되겠네요. 그러면 안토님은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남해님하고 반대로 리더형을 좀 선호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런 좀 리더형 그 팀장을 만나면서 한번 좀 경험해 본 것도 있고 네네네. 약간 좀 긍정적인 경험으로 기억에 많이 남기도 했고요. 네네. 보스형 팀장도 잠깐 스치기는 했는데 네. 사실 그렇게 뭐 강경한 보스형은 아니었지만 네, 저랑 비슷하겠네요. 네, 뭐 잘 모르겠네요. 남해님은 사실 제가 보스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스형이었을 때보다 리더형 아래에서 일했을 때 약간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거기서 약간 제가 책임감도 느끼는 그런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고 그만한 책임도 부여되는 그거를 저는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형을 상사로서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고 반대로 제가 만약에 상사였을 때 상사라고 해야 한다면은 저는 제 성격을 봤을 때 보스형.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좀 약간 주관이 좀 명확한 좀 그런 게 있고 네, 그렇죠. 하고 싶어하는 게 확실하고 예.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사실 좀 단호한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교적. 약간 좀 답정너식의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좋게 말하면 결단력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결단력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저를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시를 좋게 든 거죠. 그렇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또 지도자들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내향형과 외향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자의 성향 중에서도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지도자는 항상 좀 이렇게 외향적이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네네,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대선에 나온 후보자들도 다 자기는 ENTJ였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봐요? 약간 MBTI. 좀 MBTI 중에서도 지도자랑 어울리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ENTJ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왜곡이 좀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미디어에서 보기에는 좀 활달하고 좀 이렇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 게 아무래도 믿음이 좀 가는 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T의 논리적임과 J의 계획적임까지 아주 갖추고 그냥 좋은 있어요. 거 그냥 좋은 싹 것만. 갖다 붙이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나 혹은 뭐 저희 주변에서 어떤 리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봤을 때 반드시 외향형 리더십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도 내향적인 분들이 어떤 리더로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대표적인 내향적인 지도자는 리더십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사실 좀 약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아세요? IT 기업 중에. 예, 그렇죠. 예. 알고 있죠. 뭐 이제 빌 게이츠가 창업을 해서 이제 거대한 이제 IT 제국이 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지금은 이제 빌 게이츠가 은퇴를 하고 이제 그 뒤에 뭐 스티브 발머라든가 스티브 발머도 이제 은퇴를 하게 돼서 그 이후에는 이제 저기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인도 분이 지금 저기 리더십을 갖고 계세요. 예. 지금 제가 갑자기 이름을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이걸 꺼낸 건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여튼 그분이 인터넷 찬스 한번 쓰시죠. 인터넷 찬스 검색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예, 방송 중에. 그동안에 제가 마이크를 한번 채워볼게요. 전 솔직히 말해서 내향적인 리더십 혹은 내향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 안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IT 쪽이 약간 좀 내향적인 지도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애플의 스티븐 잡스라던가 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처럼 그렇게 막 엄청 외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그분들이 사실 제가 그분들 뭐 MBTI를 봤다거나 뭐 성격 검사지를 본 건 아니지만 개발자 출신이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예, 그렇다는 점에서 약간 내향적인 그리고 어떤 그 서비스에 대한 개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하는 스타일이실 거라서 아마 타고난 건 좀 내향적인데 대표라는 직위에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발표를 한다거나 새로운 신제품을 소개한다거나 이런 자리에 많이 서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외향적인 어떤 애티튜드가 더해진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시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대표님 제가 이름 찾았거든요. 네네네. 예, 사티아 나델라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I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름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영상으로도 많이 접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평사원부터 시작해갖고 대표까지 올라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 개발자 마인드예요. 개발자 출신의 그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발표하는 현장에서도 어떤 쇼맨십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차분하게 풀어가는 그런 어떤 자세 그런 것들이 엿보여진다. 제품에 대한 장점을 얘기를 한다던가 그렇죠. 이런 쪽으로 조금 독보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되게 막 화려하고 막 언변이 화려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차분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제2의 전성기를 만든 IT의 거물이다. 저희가 그 IT에서 뭐 클라우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뭐 클라우드 하면 뭐 아마존의 서비스가 뭐 대표적이기도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상당하거든요. 전 세계적인. 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막 게임 쪽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맞아요. 옛날 한 2, 3년 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바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라우드 사업의 리더 역할을 하셨던 분이 사티아 나델라인데 그래서 이런 조용한 리더십도 분명히 크게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는 조용한 리더십의 가장 큰 좋은 건 실력인 거네요. 그렇죠. 약간 차분함 속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략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내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강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딥하게 듭니다. 파고드는 그렇죠. 그런 점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외향적인 지도자들 중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외향적인 지도자라.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일단 기업인을 저희가 했으니까 조금 다른 파트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네네. 정치 쪽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외향적으로요? 네, 외향적으로. 그럼 전 한 명 생각나는데 먼저 말씀해 그분이 주세요. 도널드 트럼프라고. 아이씨, 말해버렸네. 너무 큰 거였다 이거는. 왜요? 네, 맞아요. 도널드 트럼프 생각하고 계셨던 거 아니었어요? 저희가 방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한번 다루긴 했잖아요. 네, 그쵸. 그의 생애와 어떤 성격 이런 것들. 네, 그쵸. 완전히 그 쇼맨십의 달인이죠. 이분은 사업의 달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출연을 했고, 그런 것들을 자신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환치시키는 능력도 대단하신 분.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유튜브라던가 여러 팟캐스트에도 그러죠. 출연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뭐 이거는 외향적인 거에 약간 일부에 해당이 될 수 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 어디 행사장 가면은 YMCA 노래 나오거든요. YMCA 하면서 노래 예,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막 춤추는 거 보면은 역시 타고난 그 어떤 외향성,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뭔지 잘 아는 것 같다. 자기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외향성이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으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대하는 뭐 방식이라던가 그런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지도자고요. 그러면은 또 남해님은 그 저희가 말해본 혹은 내향형 외향형 지도자, 그 전에 얘기했던 것과 관련된 지도자들 중에서 또 하나 뭐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동의를 못할 수도 있는데 지도자들의 목표가 이상적인가 현실적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좀 얘기해 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뭐 아직까지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한 지도자들 중에서는 뭐 아직까진 제가 생각했을 때 없는 것 같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상적인 어떤 목표를 가진 지도자가 없었다? 예. 글쎄요, 저는 의외로 생각이 좀 몇 개 나는 것 같은데. 누가 있나요? 저는 역사를 좀 좋아하는데 서양 역사의 대표 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 3세 더 그레이트. 네네네. 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되게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그 작은 왕국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를 정복을 다 하고, 네네. 그리스와 대적하던 페르시아도 정복을 해버리고 또 이집트도 정복하고 저 인도 너머까지 행군을 해서 어찌 보면 그 당시 알려졌던 세계의 끝까지 도달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이상이 있었던가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제가 이야기로는 알렉산더는 그 당시 알려졌던 세계를 하나의 그 그리스 문화의 세계로 만들고자 했던 그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헬레니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그 어떤 정복기 이후에 나타난 문화 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뭐 불국사에 있는 그 간다라 미술, 네네. 그것도 어찌 보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있겠고, 그런 점에서 자기가 태어난 국가,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의 그 어떤 문화를 전 세계의 문화의 하나의 그 어떤 패러다임, 주도를 잡겠다. 예, 스탠다드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어떤 거대한 이상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미디어나 통신이 발달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로서 뭐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받고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렇죠. 지금 같으면은 어떤 문화 사조가 유행을 하면 한꺼번에 전 세계로 퍼지기가 쉬운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처럼 교통과 통신이 전혀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거대한 제국,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거대한 제국이거든요.
그 제국을 하나의 어떤 헬레니즘 문화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 이상. 그리고 또 알렉산더가 정복한 각 지역마다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그 도시에다가 자기 이름 붙여요. 알렉산드로스. 그쵸. 알렉산드리아고 그 길도 있지 않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건 말을. 로마 제국. 예. 로마도 어찌 보면은 그 이상을 어떤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이 여러 지도자를 통해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지만 단 한 명의 지도자로서 단기간에 그렇게 헬레니즘 문화권을 형성한 거는 알렉산드로스가 독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상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지만 또 지도자는 항상 현실을 이렇게 염두를 하고 있어야죠. 예, 그쵸. 그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명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후보자가 말했던 뭐 먹사니즘이라니까 아, 잘사니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어떤 후보라고 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 아닌가요? 어떤 후보라고 굳이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쵸.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저희가 쉽게 말해서 현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의 문제를 잘 다룬 지도자로서는 누가 있을지 한번 남해님이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일 조금 우리나라 중에서 그나마 좀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랑 뭐 기업 혹은 기업가 중에서는 지금 어디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약간 좀 이상적으로 네. 교보문고. 아 교보문고 어떤 점에서 이상적이라는? 어디 블로그에서 봤는데 일단 교보문고의 창업주 자체가 창업주의 마인드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다는 게 어떤 게 좋았다는 거예요? 인터넷 창사 쓰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딱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 일단 추정하기로는 사회의 공동체를 예. 위해서 항상 힘쓰고 어디 뭐 기부도 많이 하고 약간 좀 이런 쪽으로 힘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교보문고가 그 교보생명 쪽 네, 계열 맞습니다. 아니죠? 네, 맞습니다.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교보생명으로 돈을 벌어서 교보문고로 이제 어찌 보면 지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지원을 많이 해주고 대신 그런 교보문고는 사업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찌 보면은 좀 기업의 어떤 이해관계랑은 조금 더 상치되는 어떤 이상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네, 그쵸. 회사라고 하면은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 뭐 아까 네.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런 거에 동의하는 노무현 합치되는.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실주의자로서의 노무현 대통령님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전 한미 FTA를 먼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 FTA. 예. 사실 그 한미 FTA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었죠. 그쵸. 예. 특히 진보 계열 쪽 대통령이 미국과의 어떤 자유무역 자본주의적인 예.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런 쪽으로 크게 방향을 틀려고 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욕도 많이 먹고 외부적으로도 욕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라크 파병도 어찌 보면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비슷한 어떤 그런 결정이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한미 FTA의 어떤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있죠. 실제로. 네, 그렇죠. 예. 노무현 대통령님이 시작했고 이명박 대통령님이 끝낸 그런 협상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인 동시에 또 이상주의자였다.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또 꼽아볼 만한 정책이 저는 행정수도 이전. 지금 한창 한다는 세종시 그렇죠. 이전인 거죠. 예. 정부청사 이동. 예. 어찌 보면은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문제 중에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그런 문제들을 좀 선각자적인
입장에서 미리 예상을 하셨고 그런 점에서 수도 이전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이제 불발이 된 거죠. 그 불발이 왜 일어났는지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사실 그 당시 논리로는 뭐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좀 약간 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긴 그쵸. 했었어요. 사실 법이라는 게 명문화돼 있는 게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 관습이라니 뭐니 이런 거를 붙여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이거는 너무 사감 혹은 좀 정치적인 어떤 의도성이 좀 담겨 있지 않았나 하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그 한 법에 따라서도 그 판사? 재판을 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는 게 법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 이상주의자들은 항상 현실의 문제에 부닥치고 또 갈등을 겪고 또 시련을 겪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혹은 반대로 현실이 싫어서 이상을 찾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막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과를 이뤄내기도 하고 또 실패의 절망을 맛보기도 하고 하는 게 인간사 혹은 또 지도자의 삶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은 여튼 우리는 일반 국민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옛날로 치면 백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은 일반 국민, 일반 백성이 봤을 때 현명한 지도자 그거는 현실을 잘 이렇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겠고 반대로 남해님이 말한 이상적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세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걸 현명하다라고 봤을 때 동서고금을 역사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자고요.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현명한 처세들을 이렇게 보여왔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힌트로 좀 삼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 다가오는 대선에서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좋을까 좀 많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서고금의 역사의 어떤 지도자 중에 하나를 좀 한번 선택해 주시고 그의 어떤 업적 혹은 현명한 대처 그런 것들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얘기해보죠. 뭐, 저도 얘기해볼 거니까. 네. 남해님이 한번 좀 생각을 먼저 해봐 주실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예. 지금 현실적으로 전 지금 건축 쪽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 지난 12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4월, 5월 해가지고 건축업계가 죽어간다. 그런 위기설을 봤을 때 저 미국에 있었던 뉴딜 정책이라고 아시나요? 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님이 실시했던 그 정책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러한 방향성도 나름 좋은 것 같아서 그러한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긴 해요. 사실 뉴딜 정책이라는 게 그 배경이 대공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상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경제가 그 자본주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흔들리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내몰리고 실업자가 그때 제가 한 20년 전 책에서 저희 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중학교 때 배웠나요? 네. 그때 책에서 보기로는 한 70%가 넘었다고 해요. 실업자가. 그래서 사실 그 당시 기조로는 정부가 시장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논리였었죠. 자본주의. 예. 예, 그게 바로 자본주의였죠. 그랬는데 뉴딜 정책으로 그 정부의 적극 개입을 그렇죠. 하고 거기에다가 정부가 개입한 쪽이 부동산 건축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네. 어떤 댐을 짓는다거나 토목공사를 네, 일으켜서 토목공사를 하는 거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수익을 얻어서 다시 또 소비를 하고 그렇죠. 정말 잘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저희가 흔하게 말하는 뭐 수입이 늘고 소비를 하고 그러면 회사가 돈을 벌고 회사가 돈을 벌면서 뭐 고용인들을 늘리고 그 고용인들의 수입도 늘어나고 또 소비가 더 늘어나는 좀 선순환이 엄청 잘 된 결과이긴 한데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필요한 게 약간 이런 선순환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정부 주도의 선순환일까요? 그거는? 네, 전 어차피 큰 정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에 정부 역할을 좀 지지하시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파하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또 있는데. 대선 후보들 얘기해 보면서 조금 더 밀접하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토님은 그 동서고금을 막론해가지고 어떤 지도자가 제일 기억에 남나요? 만화 속 인물도 됩니다. 저는 만화 속 인물은 하지 않습니다. 예. 만화는 저번에 다뤘기 때문에 리얼리티 중심으로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은. 네네네. 저는 뭐 리더십 하면은 딱 저는 이분 당연히 5손가락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좀 맞춰보실래요? 남해님의 어떤 출신지 기반해서. 이순신 대통령. 이순신 대통령이라고. 이순신 장군님. 이거 남해님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너럴리. 네. 우리 저 이순신 장군님은 진짜 그 리더십의 진짜 교과서다. 표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뭐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분이 왜 위대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인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있을까요?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그거를 잘 막아냈다. 요렇게 정도로만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진짜 그 어떤 최악의 그 절망 상황들 진짜 뭐 저희가 뭐 유명한 게 12척의 배만 남은 상태에서 그 외적을 수많은 배를 이제 동시에 상대해야 했던 명량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예시로도 들 수 있겠고 또 어떤 의미로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장군 혹은 상사라고 할 수 있는 왕 선조죠. 그 당시 조선 시대 선조 임금의 어떤 탄압 한번 이제 한양으로 이렇게 보내져서 백의종군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맞닥뜨리지 않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네, 맞죠. 그런 점을 볼 때 우리나라 역사상 혹은 전 세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렇게까지 탄압받고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상황에서 승전보를 이렇게 많이 달성한 장군은 저는 거의 꼽기 힘들다고 봐요. 이순신 장군 이외에는. 물론 제가 역사적인 지식이 좀 짧아서 또 그런 사례를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당장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빵빵하게 지원을 잘 받아서 팀플레이를 잘 해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런 장군들 혹은 왕들 이런 경우는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 압도적으로 탄압받고 압도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진짜 그거를 반전시키고 진짜 역사적인 승리를 연승을 이렇게 이끌어낸 리더십은 정말 이순신 장군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그쵸. 들고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아끼는 그 마음, 애민정신 그거는 정말 이 전 세계 모범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래도 영국의 함대 제국 그 제독이었나요? 넬슨 대령인가? 넬슨 이순신, 제독이 가장 위대한 해군 장수는 이순신이다 라고 말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거는 사실관계를 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넬슨 제독이 상당히 옛날 사람입니다. 예. 아마 이순신 저기 멀리 떨어진 동양 조선의 이순신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영국 혹은 그 서양 쪽에서의 어떤 좋은 평가, 이순신에 대한 좋은 평가는 아마 현대에 들어온 어떤 군사 교본이라든가 그런 데서에 대한 평가일 수 있다.
이 점은 조금 제가 지적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팩트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그러면 안토님은 알고 계신가요? 팩트가 아니라고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가요? 일단 이순신 장군의 그 어떤 위대한 업적에 대한 평가가 현대 그 해군 어떤 장성들 혹은 어떤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좋은 평가를 많이 해줬다는 사실은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현대에서 나온 평가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넬슨 제독이 이순신에 대해서 만약에 자세히 알았다면 극찬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예. 그렇게만 딱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 그 리더십에 대해서 뭐 여러모로 좀 동서고금 이렇게 넘나들면서 얘기해봤는데, 저희 또 좀 디테일하게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대선에 대해서.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곡했는데 김종환 가수의 존재의 이유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듣고 저희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네가 보고 싶어도 참고 있을 뿐이지. 언젠간 다시 만날 테니까. 그리 오래 헤어지진 않아. 너에게 나는 돌아갈 거야. 모든 걸 포기하고 내게 가고 싶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게 달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조금 늦는다고 바뀌는 건 없겠지. 남자란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저녁 늦게 나는 잠이 들었지. 너를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너무나 피곤해서 쓰러져 잠이 들었지. 난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눈을 뜨면 또 하루가 가고 내 손엔 작은 너의 사진뿐.
안종환 가수의 존재의 이유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또 대한민국의 리더십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사실 이 리더십이라는 거는 항상 그 어떤 안정적이고 행복한 순간에 빛을 발한다기보다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대한민국에 처한 어떤 위기들을 좀 뭐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해님이 평소에 그 좀 불만이 많으시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 위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장점도 많기는 한데 네. 솔직하게 말해서 단점들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네. 한번 뭐 어떤 일단,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문제인 점은 저출산인 것 같거든요. 일단 저출산이 되면서 미래 세대에 가면 뭐 인구 구조도 많이 바뀌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생활 패턴도 다 바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생활 패턴 자체가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아까 했던 말이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앞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어떤 지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일 우선 과제로 생각을 해봤고요. 우선순위로 봤을 때.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땐 극단적으로 치닫는 갈등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세대 간의 갈등도 있을 뿐더러 남녀 간의 갈등도 있고, 그게 전 두 번째 문제라고 봐요. 또 정치적인 어떤 갈등도 크죠. 굉장히. 여와 야, 좌우 이런 식으로 정치적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갈등은 결국 이제 또 사회적 비용으로 이제 또 발생이 되고, 또 어떤 또 저출산으로 또 이 연결되는 어떤 고리로서 연결 작용을 부분도 하고요. 있고, 예, 원인 중에 하나로 꼽고 있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문제들. 마지막으로 봤을 땐 전 수도권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라고 해야 될까요? 수도권 과밀화 문제로 보통 설명이 되죠. 과밀화 문제로, 예, 그렇죠. 예. 근데 과밀화보다는 좀 더 격차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과밀화가 되기 때문에 격차가 발생하는 거 아닐까요? 격차가 낮기 때문에 과밀화가 되는 거죠. 그거는 닭과 어떤 계란의 어떤 그 얘기인 것 같아서. 예, 그쵸. 알겠습니다. 안토님이 봤을 때는 뭐 대한민국이 직면한 내부의 문제가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한 3개 정도만 말해보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는 뭐 일단 남해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은 아주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네네네. 저희는 약간 좀 철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목적,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좀 괜찮은 것들도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공동체를 이뤄서 이렇게 소통하고, 뭐 두레나 개를 통해서 협업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질 정도가 되었고, 네네. 또 어찌 보면은 그 가구 수가 좀 1인 가구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의 위기 중에 하나는 근본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좋았던 가치들을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가치를 찾아서라는 캠페인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가치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도자가 필요로 할까요? 저는 통합형 리더십이 차기 그 대통령, 21대 대통령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인가요? 통합형 리더는? 통합형 리더는 일단은 적을 일부러 만들어낸 대통령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사태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을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자면은 항상 적을 만들어요. 근데 그 적이
상대가 먼저 이제 적이 되려고 작정해서 달려들어서 적이 된 게 아니고 저 상대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저 상대는 괴멸시켜야 돼. 제거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실체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최종 버전이 계엄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죠.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철학과 이념이 다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적대화하는 거는 절대로 지양해야 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쵸. 어느 나라든 예. 똑같겠죠. 근데 저희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튼 그 사태를 나름 추스렸잖아요, 이제.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뽑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갈라치기 한다거나 뭐 어떤 집단을 어떤 다른 집단을 미워하게끔 만드는 갈등 구조를 유발시킨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거를 최대한 지양하는 리더를 뽑아야 된다. 1차적으로. 갈라치기라고 하면 뭐 유명한 네. 뭐 킹메이커였던 이준석 그거는 제가 사실 그분에 대해서 선입견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네네. 유권자들에게.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그 사람이 이준석 후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네네네. 후보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네. 어떤 후보가 하는 발언들, 네네. 그 후보가 걸어온 이력, 그 후보가 말하는 정책 방향, 네네. 이런 것들이 제가 말했던 통합형 리더십과 비교했을 때 부합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뭔가 이 레고가 안 맞듯이 안 맞고 다른 길로 가버릴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 윤석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네, 이준석 예. 후보자. 예. 어떤 그 말을 분도 그 전에 어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네. 여성 우대적인 정책들을 많이 들이받다 보니까 네. 남성들이 어느 정도 소외를 받고 있다 들어서 이걸 맞추려고 그런 식으로 말을 꺼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요거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갈라치기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피해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사람들에게 지금 희생당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하는 것들을 저는 갈라치기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의 발언을 갈라치기면은 잘하는 후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의 갈라치기면은 실제로 정책을 시행했던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정책이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소외화시킨 정책이었냐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네, 말씀을 그렇죠. 먼저 드리고 싶고요. 동의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분노를 자극시키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반대되는 적대화된 어떤 집단을 미워하게끔 만드는 행동과 발언은 굉장히 그 리더십을 의심해야 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하는 바예요. 사랑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그러한 방식의 대표적인 유형이 저는 히틀러였다고 생각하고요. 아돌프 히틀러, 때. 아돌프 나치. 히틀러. 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아돌프 히틀러가 어떤 집단들을 적대화 시켰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뭐 왼쪽 뺨을 맞았으면은 오른쪽 뺨도 내줘라라고 하는 말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내가 왼쪽 뺨을 맞았으면 너도 왼쪽 뺨을 맞아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거는 아까 했던 남해님이 말씀 그거는 너무 일반화시킨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소수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해도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 예, 지도자는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고 네네.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어떤 안목도 유권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 아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이 맞습니다. 남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 네네. 그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또 뭐 깨어있다가 뭐 저 사람은 깨어있지 않고 우둔하고 뭐 이런 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리 분별을 좀 제대로 할 줄 알고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네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그런 점에서 갈등은 최대한 없는 지도자가 낫다.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일부러 자기 일부러.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내부의 위기상으로서. 일단 내부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외부 얘기상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외부로요? 일단은 지금 트럼피즘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몸부림들을 전 세계에서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네네. 이 점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다시 하나 더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말 그대로 유권자들이 보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 중에 하나인데 앞서 제가 갈등 유발하면 안 된다. 통합의 네네. 리더십 필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두 네. 번째는 단순화와 극단화된 외교 정책을 탈피해야 된다. 뭐 흔히 얘기하는 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야. 외교 정책이에요. 외교 정책. 말 그대로 친중, 미국에 친미 몰빵해야 이런 식으로. 된다. 중국에 몰빵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걸러들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혼돈의 질서 속에서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실질적으로 권력이라던가 이런 걸 주어주는 사람들인가요? 주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제가 여기 라디오실에 오기 전에 쇼츠를 하나 봤는데 네. 중국의 판다라이더라고 배달해주는 그런 네. 어플이 있어요. 네. 그런 어플을 한국에 들여오고 그 어플의 구인 조건 중에 하나가 비자가 없어도 판다라이더를 할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허락을 해주면은 어떻게 피해를 보는 건 저희 한국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서 그런데 그 판다 라이다라는 게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된 건가요? 예.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에서 라이더를 뽑고 있어요. 중국인 라이더를. 그걸 허락해 준 거는 어느 정부죠? 아마 현 정부이지 않을까요? 지금 대행하고 있는.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또 되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현 정부는 굉장히 미국 중심의 외교를 해왔던 정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또 허락하면서 또 친중 프레임을 만든다는 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도 보지만 그걸 다 떠나서 그냥 뭐 판다 라이던지 뭔지를 들여오고 그걸 비자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 네네네. 라이더로서. 예. 그거는 저는 특별히 중국을 우대하고자 하는 정책의 관점이 아니라 네네. 그냥 어떤 그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을 외부에서 들여오는 과정에서 어떤 디테일이 부족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걸 들여왔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률에 허점이 있었다. 그렇죠. 라는 거죠. 네. 정책적인 허점, 법률적 허점이 있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제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하는 거는 특별히 어떤 국가, 특히 강대국을 네네. 추종하는 게 가장
올바른 외교 정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 반대의 생각은 한번 해보셨나요? 어느 한 팀을 선택을 해야 된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네. 그 전쟁, 돈바스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러우 전쟁처럼 네.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는데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무조건적인 승리를 따낸다. 라는 마인드의 지도자는 안 되는 건가요? 약간 말씀 잘 해주셨는데 약간 마치 이런 것처럼이죠. 네. 이번에 트럼프 대선 그 미국 대선 전에 네.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투자를 올인을 했잖아요. 그 네. 뒤에 승리를 거두었고 약간 그런 것처럼 올인을 하는 정책들은 어떤가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지금 어떻게 됐죠? 거기서 답 딱 나오지 않나?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에 상당히 동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 알아요. 근데 저는 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냐라고 보냐면 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인지로 판단하기에는 워낙 복잡 다단한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외교 관계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명확한 걸 원하고 명확한 걸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간은. 원래 간단한 거 좋아하죠. 예. 그리고 그 단순한 어떤 공식이나 그 이론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그걸 억지로 몇 개의 변수로 단순화시켜서 풀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모든 변수는 다 고려가 되어야 되고 거기서 가장 최적의 단정적이지 않은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단순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이겨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냥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그냥 하나로 요약할게요. 윤석열 대통령만 생각하시면 된다. 네. 네. 교훈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타산지석의 산이 너무 돌덩이가 너무 컸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것만 딱 보고 판단하시면은 딱 정답을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 한 줄로 줄여가지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딱 한 명을 꼽자면 어떤 성향을 가진 지도자여야 된다. 윤석열 반대. 무조건 윤석열 반대. 윤석열 반대 리더십만 보이면 된다. 근데 거기서 상당히 유사함을 느껴지게 만드는 후보들이 있다라는 것도 아마 느끼고 계실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자, 그럼 저희 그래도 이 말씀은 드려야죠. 6월 3일 대선 때 투표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날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또 그 이전에 사전 투표 기간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셔서 꼭 그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지도자가 양심과 자기 객관화와 내로남불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 이번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곡은 남해님이 선곡해 주셨죠.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들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think about the generations and to say we want to make it a better place for our children and our children's children, so that they know it's a better world for them and think if they can make it a better place.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is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If you want to know why, there's a love that cannot lie. Love is strong, it only cares for joyful giving. If we try, we shall see. In this bliss we cannot feel. There are dreams, we stop existing and start living.